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영상을 바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만들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조금씩 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좀 잘 드는 곳, 그래서 저도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야 되니까 얼굴로나마, 그래서 자리를 좀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서 해가 강하게 오고 있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휴가에 이렇게 야외 나와서 이렇게 영상 만들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음 영상 계속 좀 이어가 볼게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진행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5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시지 않은 분은 그것부터 보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원인이 바로 reflux esophagitis, 그러니까 위산이 역류해서 생기는 식도염, 위산 역류로 인한 식도염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만들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시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뭔지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죠. 식도염 자체가 말 그대로 식도에 염증이 생긴 건데 위산이 역류해서 생긴다 라고 해서 위산 역류,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 부르는데, 자, 이걸 알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이라고, 문에 비유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관략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영어 이름을 의대 때 아주 좀 오래돼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관략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톤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lower esophageal sphincter라고 하는 건데,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부식도 관략근, 줄여서 LES라고 하는데, 이게 헐거워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식도와 위를 연결해주는 관략근이 있는데, 식도에서 음식은 내려가도 절대로 위에 있는 음식이 도로 역류해서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관략근, 그러니까 항문에 있는 관략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항문 관략근 비유를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략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부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의 톤, 그러니까 근육이다 보니까 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이는 힘을 톤이라고 하는데, T-O-N-E, 톤이라고 하는데, 톤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략근도 톤이 높다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톤이 낮아진 상태 때문에 이게 조여주는 힘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헐거워진 상태로 조금씩 열려 있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위에서 출렁출렁 소화를 하다가 출렁 한번 방파제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출렁해서 위를 벗어나서 식도, 하부 식도까지 침범하는 겁니다. 이 위산이, 강산의 액체, 소화 내용물들이. 이게 바로 염증을 일으킨다면 이게 바로 reflux esophagitis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하나 제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듣는 거 병원 진단이 바로 GERD예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라는 것의 약자예요. GERD. 한글로 하면 뭘까요? 식도, 그러니까 식도위 역류 질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GERD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자, reflux esophagitis랑 GERD랑 동일어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칭하는 거예요. 역류로 인한, 그러니까 위식도에서 역류로 인한, 그러니까 위의 내용물들이 역류를 하잖아요. 역류를 해서 이 강산의 물질이나 이 소화 물질이 역류를 해서 이 자극을 일으켜서 이게 만약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합병증을 유발한다면 이걸 자체를 다 묶어서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GERD로 묶어서 통칭한 거죠. 제일 큰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GERD라는 이 상태가 식도에 한해서 염증을 일으켰다면, 그러니까 식도염이죠. 식도염을 일으키면 이때만을 한정해서 우리가 reflux esophagitis라고 또 한정해서 스페시픽하게 부르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GERD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reflux esophagitis,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GERD가 여러분 들으시기 너무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처럼 의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말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의사들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하면 GER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GERD라고 하는데 GER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reflux esophagiti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병리과 의사다 보니까 이 진단 정의나 이런 것 카테고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거. GERD는 임상적으로 의사들이 혼용해서 쓰는 건데 임상안에 쓰시는 의사분들도 정확하게 쓰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혼종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interchangeable 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같이 쓰세요. 근데 정확한 진단은 아니에요. 이런 진단명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피부에도 몇 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병리과 리포트를 법적으로 나갈 때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명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reflux esophagitis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병리과적 최종 진단명입니다. 자, 그거 아시라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산 자체가 이 하부 유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lower sphincter, 이 관략근을 통해서 헐거워진 관략근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 하부에 있는 식도에 자극을 줘서 염증이 생기면 바로 이 reflux esophagitis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유문은 왜 열리느냐,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자,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열릴까요?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릴까요?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할 겁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이게 원인이구나, 이게 위험군이구나 아시면 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바꾸시면요, 이걸 예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걸 바로 톤이라고 한다 그랬죠. 스핑터, lower esophageal sphincter 톤이 감소돼서 생기는 건데, 이게 바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또 주로 술이에요. 주로 술을 많이 드시면 생기는 건데,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토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젊었을 때 소시적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제 말씀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술을 이제 소위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신다고 하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때도 그렇고 많이 마시는데, 저는 체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술을 좀 반강제적으로 마셔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 분위기에서는 당연한 줄 알았고, 저도 그렇게 마실 줄은 모르는데 그렇게 마시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20살이 돼서 신입생 환영회를 가고 이제 첫 학기에 엄청난 술의 양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 간의 해독량을 벗어나게 된 거죠. 엄청난 양을 마셨는데 결국 마실 때마다 나쁜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구토를 하는 거예요. 또 남들 보는데 앞에서 하면 좀 쪽팔린다고 생각해서 집에 자취방에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자취방에 살 때도 있었고 뭐 고시원에 살 때도 있었는데, 꾸역꾸역 집에 막 멀쩡하게 들어가는 척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막 구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떨 때는 자취방에 구토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나 창피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너무나 심각한 막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막 통증과 함께 위에 있는 그 강산의 액체가 나와서 신물, 그리고 그 나온 액체를 보면 굉장히 막 안주는 안 먹고 술만 많이 마셨거든요. 엄청나게 막 색깔이 이상한 그런 색깔들의 위액이 나와서 고약한 냄새와 함께 나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위 내용물이 이 하부 식도 그거 관략근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바로 알코올 때문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알코올과 함께 또 두 번째 원인은 고지방식인데요. 술 많이 드실 때 안주로 뭐 드세요? 주로 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기라든지 또 기름에 튀긴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끼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고지방식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섞이면 바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부식도의 유문의 톤이 다운됩니다. 자, 하부식도 그 스핑터, 그러니까 관략근도 근육이잖아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이제 이렇게 되죠. 흐물흐물한다든지 제어를 잃습니다. 뇌가 그렇게 신호를 합니다. 이 뇌가 취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뇌가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쪼아줘야 될 때 제대로 쪼우질 못하고, 그러니까 다리도 휘청휘청하고 비틀비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의 영향 때문에 뇌가 마비가 돼서 그런 건데, 그 뇌가 컨트롤 센터가 마비가 일어나니까 모든 인체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오는 거죠.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신호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 식도에 있는 이 관략근의 근육조차도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꽉 닫혀줘야 될 이 유문이 톤이 다운돼서 헐거워지는 겁니다. 근육이 흐물어지듯이. 그리고 고지방식, 지방이 많이 들어간 튀긴 음식 자체도 이런 작용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안주를 많이 먹으면 이게 유문이 자연히 열려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술도 취하지만 꺽꺽하면서 뭐가 올라요? 소화도 다 안 돼. 위 음식이 계속 와서 막 입에 막 음식물 막 그런 게 남잖아요. 술 먹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좀 과음하고 안주빨 많이 세운 그날은 여지없이 막
트름도 많이 하시고 역류 형성을 많이 경험하세요. 굳이 구토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 그리고 또 술 먹고 많이 하시는 이들이 뭔가요?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안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위에 빵빵하게 차죠. 배불러요. 그러니까 술은 소화 효소를 돕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술 자체가 모든 인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특히 뇌를 제대로 된 기능을 인체가 할 수가 없어요. 뇌가 마비된 상태니까 제대로 소화 효소를 분비하라고 내가 신호를 내리지도 못할 뿐더러 소화 기능 자체도 다운되어 있단 말이죠. 그 근육도 소화액이 전부 다 이제 근육 작용으로 이루어져서 꾸물꾸물해서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작용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위에 오래 음식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더부룩한 게 더 오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있다가 출렁출렁 되니까 역류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취하면 집에 가면 바로 뭐 한다? 씻고 자나요? 안 씻고 바로 누워 자요. 그러면서 토를 해요. 왜 토할까요? 누워있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해부학적으로 이 식도와 위와 식도가 평행선상에 누워있으니까 더 가까운 데 위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곧바로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식도는 위에 있고 위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식도가 더 많이, 위가 더 많이 받아요. 중력이라 하면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2,300년 전에 개발한 대로, 발견한 대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가 위로 치솟는 경우는 없어요. 중력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지구의 생명체는 신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 자체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땅에 더 가까울수록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위가 위에 있을까요? 식도가 더 위에 있을까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위가 땅에 가까울까요? 식도가 땅에 가까울까요? 식도가 아니라 위가 땅에 가깝죠.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류를 방지하게 되는데, 이게 서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눕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레벨에서 중력의 영향을 같이 받게 되죠. 왜? 누워있게 되면 식도와 위가 동일선상에 위치하게 되니까, 지구로부터 같은 위치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헐거워진 술과 과식 때문에 지방식으로 헐거워진 이 유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인접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중력에도 같이 받지만 해부학적으로 위와 식도가 좀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역류가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헐거워진 대로 계속 강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목이 칼칼하죠. 목이 쉬어 있어요. 술 마신 날 다음 일어나면 목소리가 잘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일까요? 술 때문이라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위산 역류 때문에 목이 쉰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식도하고 그 목소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 식도가 다치면 목소리 이렇게 쉬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선상에서 위 강산이 역류하게 되죠. 식도 뒤에 뭐가 있냐면, 식도에 인접해서 뭐가 있냐면 기관, 트레이키아가 있어요. 호흡하는 이 숨쉬는 기관, 영어로 기관이고 영어로 트레이키아라고 하는데, 이 기관이 있어요. 일로 이 바로 산이 역류를 한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서 입으로 나오지 않고 이 뒤로 넘어간 거죠. 호흡하는 그곳까지 넘어가서 식도를 그 기관을 건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컬 코드 자체를. 그래서 이 호흡하는 이 너브 자체를, 그 주변을 전부 다 강산이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목소리가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hoarseness라고 그러잖아요. 쉰 목소리가 목소리도 잘 안 나요. 술 먹은 다음 날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 목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먹어서 그렇다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자,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술 때문이 아니라 술로 인한, 그러니까 간밤에 누워서 그냥 잔 위산 역류 때문에 위산이 역류해서 넘어가서 트레이키아나 보컬 코드 주변에 있는 이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목이 쉰 겁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위용적,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술 먹으면 안주바를 많이 세우게 돼서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위용적이 빵빵해진 상태로 있죠. 위가 꽉 찬 상태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압력은, 이게 자연스러운 이 물리학적 법칙인데요. 기압이 센 곳에선 적은 것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유체는 흐릅니다. 그것 때문에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뜨는 거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센 곳에서 적은 곳으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인체는 역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가 빵빵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음식이 어디 있는 공간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압력을 분산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겠지. 더 높은 곳으로 가나요? 아니죠. 더 높은 곳으로 가지는 않아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바람이 부는 원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체가 흐르는 원리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 속에 있는 이 액체나 이 바로 세미 솔리드하다고 표현하는데,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니에요. 이 중간 형태인 이 소화액
같은 버무려진 이 액체가 엄청난 위에 압력을 빵빵하게 준단 말이죠.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 어딜까요? 이 위란 말이죠. 더 위. 그래서 식도 쪽으로 빡빡 짜주는 겁니다. 영유하기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문적으로 위용적의 증가라고 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위 압력을 증가시킨 거는 그러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위에 이 주위의 압력을 크게 증가시키면 다 역류를 촉진하겠네? 맞습니다. 여성분들 꽉 끼는 옷, 배에 뭐 이렇게 복대를 찬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런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성 꽉 끼는 옷을 입고 술 먹거나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구토 잘하죠. 이 배 주위의 압력이 증가하는 이 꽉 끼는 물리학적인 그런 원인들이 가해지면 당연히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거랑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하고 크게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많이 분비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이게 흔한 오해예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실제로 임상하시는 의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록 우리가 약제는 PPI라고 제산제 비슷한,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를 쓰지만 위산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지는 않아요. 의외로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밝혀진 논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산이 엄청나게 양이 많이 분비돼서 이 식도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lower esophageal sphincter 톤이 감소해서 헐거워진 대로 역류를 하거나, 아니면 위에 용적이 많이 먹어서 빵빵해져서 역류를 하거나,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력이 복부 주위에 가해져서 이렇게 역류를 하거나, 이 정도 원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내시경 하느냐? 내시경 안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바로 내시경 하는 의사는 없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임상 진단이라고 부르는 건데, 임상적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임상 진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증상이나 체형이나 비만 환자면 그럼 당연히 복부에 있는 압력이 높으니까 당연히 역류 잘하겠죠. 비만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history taking이나 physical exam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GERD겠다, 역류성 식도염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뭘 처방하느냐?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라고. 살 빼시고 과음하시지 마시고, 술 드실 때 안주빨 많이 세우지 마시고, 특히 기름진 좀 많이 드시지 마시고, 최소한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신 후에는 30분 이내는 절대 누워 주무시지 마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제발 1시간에서 2시간 걸으시다가 소화가 위 밖으로, 소장 이하로 충분히 내려간 다음에 누워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제산제를 많이 썼어요. 저희가 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물론 90년대, 80년대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는 PPI는 약물 자체가 많이 이렇게 없을 때예요. 그러면 제산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겔포스 아시죠? 겔포스. 이게 겔 형태, 젤 형태의 짜먹는 이제 위장약이라고 해가지고, 위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제산제로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그쵸? 위벽 보호해주면서 우유처럼 코팅해주는 거. 그런 거 많이 썼단 말이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히스타민 블로커라고 해가지고, H2 블로커라고 해가지고, 마트 가면 많이 팔아요. 9불, 10불에 파는 건데,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제산제 형태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저희는 양성자 펌프 인히비터라는, 그러니까 억제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 PPI 계열의 약물을 많이 씁니다. Proton Pump Inhibitor라고 하는 건데, 코스코 보면 많이 팔아요.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S-오메프라졸 뭐 이런 것들, 판토프라졸. 맨 끝에 프라졸이 들어간 것들. 이게 뭐냐면, 위는 양성자 펌프 H, 그러니까 산 H, 그러니까 SD의 염도로 이거 차이로 계속 펌프해서 산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Cl하고 결합하면 HCl, 염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산이라고 하는 건데, 애초에 이 H 플러스라고 하는 이 양성자라고 하는 건데, 플러스가 양성자거든요. 양성자 펌프 자체를 억제시키는 약물을 써요. 비가역적으로 아예 못 나오게, 산이 분비가 못 되게.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제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는데, 이게 자체를 써서 가장 강력한 유의 제산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산제라는 말은 사실은 이미 엔타시드라고 부르는 건데, 산이 분비된 다음에 그거를 중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거야.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수습을 하는 거죠. 이게 제산제의 원리라면, 엔타시드라면, 중화하는 거라면, 그게 겔포스라면, 이거 PPI 계통은 애초에 이 산 자체가 분비 못 내게 막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위험이면 위험, 식도염이면 식도염, 더 그 이상의 진행이 못 되도록 막아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위산 때문에 생기는 reflux esophagitis라고 판단한다면, 임상의사는 바로 PPI 계열의 오메프라졸을 처방할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6주에서 이제 길면은 8주 그 이상 드시게 되면은 이런 건 좀 그 사이에 또 생활 습관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게 드시고 과음하시지 말고 술 흡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음식 드신 이후에 뭐 1시간 이후에 특히 30분 이후에 절대 눕지 마시고 최소한 1시간 이상 서서 운동 좀 하시다가 주무시고 이런 생활에 그리고 또 비만이시면 살 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활 습관을 그 사이에 교정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식도암으로 진행되는 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염증에서 다 호전을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접을게요. 접기 전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말도 제가 빠르게 하는데 영상을 짧게 못 만드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런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위염이랑도 관련이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거든요. 식도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산 때문에 위염도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 임상적으로 식도염인지 어떻게 알고 위염인지 어떻게 알아? 자, 증상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식도염의 증상이 뭐냐면 이게 위산이 타고 흐르니까 이 명치 주위가 아프거든요. 위산 때문에. 근데 이 흘러서 식도까지니까 가슴부터 시작해서 식도까지 목까지 전부 다 통증이 있어요. 막 타는 듯한 통증. 이게 바로 식도염, reflux esophagitis 특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흉통이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장 질환하고 거의 혼동하시기도 해요.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 지나가는 통증이 지나가는 산이 지나가는 통증 이 길이 전부 다 심장도 왼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심장 흉통하고도 거의 유사하게 증상이 임상적으로 나타나서 심장병으로 DDX 저희가 감변 진단을 넣기도 합니다. 허혈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단에 넣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흉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공황장애가 이것 때문에 오기도 해요. 너무나 막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 증상은 어쨌든 이 명치 주위부터 시작해서 이 목까지 타드는 증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다 보면 이게 기관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침도 잘 나요. 목도 쉬고 그리고 기침도 잘 납니다. 여기 목 기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기침 리플렉스를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마른 기침을 그렇게 해대십니다. 그래서 기침하는 감별 진단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리플럭스예요. 그러니까 기침을 만성 기침이 생기면 저희가 3가지에서 4가지 진단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즉각적으로 생각해서 약제를 한꺼번에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reflux esophagitis였어요. 그래 PPI도 약물 중에 하나로 꼭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쉬고